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냥 문장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대사성 질환의 정의 뭐야? 대사. 이 대사가 바로 뭐야? 물질 대사를 의미하는 거겠지? 물질 대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 이걸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자, 대사성 질환은 언제 생길 수 있느냐?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뭐라 그랬죠? 효소. 얘가 화학 반응을 촉진해주는 또는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또는 억제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에 문제가 생기면 대사성 질환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화학적인 문제 말고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왜냐면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정상적인 물질 대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영양소 섭취를 불균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안 먹는다거나 이렇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역시 우리 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을 소비해야 되는데 또 이 소비가 잘 안 되거나 우리가 막 전혀 운동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대사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성 질환의 원인 두 가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사성 질환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당뇨병, 그렇죠? 고지혈증, 그리고 구루병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당뇨병은 뭐냐? 당뇨병은 이 당이 바로 뭐냐면 포도당이죠. 이 뇨는 오줌을 의미하겠지? 그러면 오줌 속에 포도당이 있는 병이야. 포도당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줌으로 배설되지 않는단 말이야. 콩팥에서 이 포도당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죠? 다시 다 재흡수를 합니다. 그렇지? 이거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오줌 속에서 포도당이 나와.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 포도당이 적정량 이상으로 너무 많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 몸에 간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포도당이 너무 남아돌 때 인슐린을 분비해서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변화시켜서 간에다 저장하고, 그죠? 포도당이 부족할 때는 이 글리코젠을 쪼개서 다시 포도당으로 바꾼 다음에 혈액으로 방출시켜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혈당량이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정상 범위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한단 말이야. 이때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슐린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되면 혈당량 조절이 안 되고, 그렇죠? 혈액에 뭐가?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이런 병을 우리가 뭐라고 해? 당뇨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의 원인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돼. 그러면 간에다가 저장해 놓을 수 없게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너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밥을 너무 오래 굶으면 저장해 놨던 포도당이 없을 거 아니야. 저장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혈당량이 너무 낮아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는 돼. 근데 그 인슐린이 세포한테 명령을 내려서 세포가 포도당을 저장해야 되거든.
인슐린의 명령이 세포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이 명령을 해도 세포가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면 혈당량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두 종류의 당뇨병을 우리가 구분하는데요. 그렇지? 먼저 인슐린의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걸 우리가 제1형 당뇨병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제2형 당뇨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구분하고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1형 당뇨병은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지? 이 1형 당뇨병의 경우는 선천성인 경우가 많아요.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선천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 1형 당뇨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아당뇨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질병 있죠, 질병. 병에 걸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야. 근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자 세포를 파괴해. 그렇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질병이죠. 그렇지?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1형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알겠지? 2형 당뇨병 볼게요. 제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돼. 근데 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그래서 혈당량이 높게 유지되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 그렇지. 체중이 과다인 성인에게서 많이 나타나. 다시 얘기해서 비만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는데, 그렇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겨서 걸리는 경우죠. 그래서 뭐 생활 습관병, 요렇게도 부릅니다. 그렇죠? 당뇨병 어떻게 된다? 두 종류가 있다.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뭘로 치료를 가능하냐? 인슐린을 주사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이 병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로 해결이 안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주사로 해결이 안 되는 당뇨병. 그럼 어떻게 해? 이건 답이 없어.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단 조절,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 되고요.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돼? 생활 습관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못하는 게 많아. 막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운동도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고요. 그렇지? 그래서 생활 습관을 매우 엄격하게 그렇게 조절해야 됩니다. 삶이 즐겁겠습니까? 굉장히 우울해지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2형 당뇨병이 오면 삶의 질이 어떻게 된다?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매우 낮아져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 당뇨병 때문에 각종 뭐가 나타날 수 있어?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만으로부터 당뇨병이, 비만으로부터 고지혈증이나 아니면은 고혈압이 이렇게 유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비만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 비만의 원인은 다시 또 뭐야? 생활 습관, 음식이나 아니면 운동 이런 것들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증상에 뭐가 있어? 혈당이 너무 높아서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 나오고요. 그치?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알겠죠? 됐고, 두 번째 질병, 고지혈증. 이 고지혈증의 지가 바로 뭐야? 지방이죠, 지방. 그렇죠? 그래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매우 많은 상태. 그렇죠?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도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지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
끈적끈적해질 거 아니야, 피가. 그래서 혈관을 흐르면서 얘네들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멈춰. 혈관벽에 들러붙는단 말이지. 그러면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자꾸 이 지방들이 쌓이게 되고, 혈관벽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겠죠. 그렇지? 혈관벽이 좁아지니까 혈압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다가 혈관의 약한 부분이 뭐 할 수 있어? 터질 수 있습니다. 또는 얘네들이 혈액의 흐름을 아예 뭐 할 수도 있어? 막아버릴 수도 있다고. 혈액의 흐름이 막히면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 공급을 못 받겠죠. 그러면 조직세포들이 죽어가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혈관이 터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혈액이 그 터진 곳 이후로는 공급이 안 되겠지. 산소 공급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고, 그렇죠? 여기 밑에 보면 건강한 동맥은 내벽이 매끄러워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지만 콜레스테롤 지질 성분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 동맥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지름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동맥경화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뭐가 돼?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요. 심근경색이라고 들어봤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뭐가 돼?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요 그림 잠깐 볼까요?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과정이네요. 그 다음에 왼쪽은 정상인, 오른쪽은 뇌졸중 환자의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 결과. 여기 보면 시커멓게 돼 있지? 그렇죠. 이쪽으로 지금 혈액이 유출된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된다. 다음 세 번째 질병, 구루병입니다. 구루병은 비타민 D 결핍. 그렇죠? 비타민 D가 그 뼈로 칼슘을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촉진하거나 아니면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그런 비타민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결핍되면은 뼈에 칼슘이 잘 안 쌓인단 말이야.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뼈가 휘어져. 아프고 변형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 보면 구루병에 걸린 아이인데 다리가 요렇게 휘어져 있죠. 우리가 보통 오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린이한테 나타나면 구루병이라고 부르고 성인기에 나타나면 골연화증이라고 합니다. 다음 골다공증은 이건 좀 달라요. 이건 주로 노화가 원인인데 뼈를 새롭게 생성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뼈의 질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뼈 속에 빈 공간이 많아지죠. 그래서 강도가 감소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뼈가 쉽게 부서지는 질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뼈를 보니까 뼈 속에 어떻게 빈 공간이 매우 많죠. 골 밀도라는 것이 낮아져 가지고 툭 하고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어떻게 돼? 뼈가 부러지거나 부서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화장실 같은 데서 이렇게 콱 넘어지시면 뼈가 그냥 골반뼈 같은 게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치료가 안 돼요. 다시 붙지도 않고. 그래서 평생 계속 병상에 누워 계시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건강이 더 악화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햇빛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칼슘하고 비타민 D를 적절히 섭취하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으면 선생님이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여기가 좋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학백과사전입니다. 여기 링크 있죠. 여기에 접속하면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사성 질환은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걸리지 않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피할 수 없는 요인이 있죠. 뭐 있어? 유전, 그 다음에 노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트랜스 지방 섭취, 흡연, 이런 건 우리가 노력하면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2형 당뇨병, 아까 뭐라 했어? 이거 성인병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애들은 뭐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이라고 하는 이 질병, 옛날에는 이거를 질병으로 안 쳤는데 요즘은 생활습관병으로 질병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인 사람들은 이런 질환이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 그럼 비만이 어떤 병이야? 우리 몸에 지방이 너무 많아. 그렇지? 지방이 지나치게 많아. 왜 많을까? 필요한 영양소의 양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내가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원을 섭취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인간은 원시들 시대 때부터 뭐 했어? 사냥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구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사회처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을 챙겨 먹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냥에 성공하면 최대한 뭐 해야 됐다? 많이 음식을 먹어야 됐고, 그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쫄쫄 굶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몸에 최대한 저장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뭘로 저장하냐면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이렇게 여분의 음식물이나 영양소를 지방으로 바꿔서, 그래서 저장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화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밥을 굶는 사람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우리 인류가 쫄쫄 굶는 시대에서 전혀 밥을 굶지 않게 되는 이 시대까지 오는데 한 2만 년? 이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그 지방을 저장하는 이 시스템은 그럼 이제 우리는 지방을 사실 저장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방을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화를 해야 될 것인데, 이 진화의 속도는 우리 인류의 문명의 발전 속도보다 너무 느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너무 많은 그 칼로리를 섭취해가지고 거기서 몸에 지방이 쌓이는 이런 그 비만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6.25 때나 아니면 1950년대, 1960년대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비만인 사람이 거의 없었겠죠.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음식들을 우리가 잘 먹다 보니까 비만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게 오히려 역으로 사람들의 고민을 증가시키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물질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면 남는 에너지가 어떻게? 체내의 지방으로 축적되는데 우리 인간은 매우 이것을 잘한다. 그렇지. 요즘에는 이런 것을 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은 다 이런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추고 있다. 유전적으로, 진화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는 현대인이긴 하지만 우리 몸속의 지방 저장 시스템은 아직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비만의 원인에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고열량, 고지방 위주의 음식 섭취. 그렇죠. 요거. 그다음에 활동량 부족. 사냥을 안 하잖아, 우리가. 그렇지? 활동량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런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럼 어떻게? 식단을 좀 잘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뭐 해? 운동. 사냥 못하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수영하든지 달리기 하든지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고, 그 다음에 걷기, 계단 오르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댄스, 스케이트, 줄넘기. 무슨 운동?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다 뭐 대신하는 거야? 사냥 대신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지방을 태우죠. 그래서 지방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잘 안 움직여요. 우리를 움직이지 않아도 되게 하는 편리한 물건들이 너무 많이 발명이 됐어. 그래서 일상적인 움직임도 운동과 같은 효과가 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체 활동을 조금 늘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 칼로리에 관한 거, 에너지 균형에 관한 거, 요게 또 시험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걸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균형이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섭취하는 에너지량과 활동으로 소비하는 에너지량 사이에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렇지? 요거 균형이 잘 맞으면 건강한 상태가 유지되겠죠. 근데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저장해놨던 거를 일단 쓰겠지. 저장해놨던 것도 다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들을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부족 상태가 지속이 되면 처음에는 살만 빠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 몸의 기관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영양실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에너지 과잉 상태,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더 많으면 그럼 어떻게 돼? 비만이 되겠죠. 남는 거, 지방량이 자꾸 늘어나면서 우리 몸이 비만인 상태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균형 상태, 이 에너지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적정량의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뭘 계산한다? 기초 대사량이 과연 얼마인가 이걸 연구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 그때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 심장 박동, 혈액순환, 호흡 등 이건 뭐야?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죠. 그렇지? 완전 기초적인 에너지야. 이 에너지 없으면 우리는 죽어. 그렇죠? 이 대사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정의가 뭐야?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다.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것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초 대사량만 먹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운동하기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량.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량. 이걸 뭐라고 해? 활동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일 기초 대사량 플러스 일일 활동 대사량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일일 대사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 더하기 활동 대사량, 기타 에너지량, 필요한 에너지량들을 다 더한 하루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총 에너지량이겠죠. 그렇지? 이것을 우리는 일일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남녀가 다르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또 떨어져요. 그 다음에 체질에 따라서도 또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물만 먹어서 살이 찔 수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일 대사량은 또 다 달라지겠죠. 참고 활동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이 60kg인 철수의 일일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 및 일일 활동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철수는 아침에 쌀밥, 된장국, 배추김치, 달걀찜 이거 먹어서 610kcal를 섭취했고 점심에 1170, 저녁에 920. 그래서 철수의 일일 에너지 섭취량은 2700이 되는군요. 그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이건 뭐냐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C예요. 그럼 뭐야? 1시간에
1kg의 몸에서, 그렇죠? 몸무게 1kg이 소비하는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여기 보면 잠자기, 그렇죠? 그럼 잠을 자면 1시간에 1kg당 1kcal를 소비하네요. 그렇지? 그럼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있다면, 60kg인 사람이면 잠자는 동안 1시간에 60kcal를 소비하겠죠. 그렇지?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낮지. 그렇지? 그러면 제일 높은 건 뭡니까? 축구네요. 8.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시간에 1kg당 8.5kcal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 60을 곱하면 얼마야? 6, 8, 48, 6, 5, 30. 그럼 510kcal 정도 되네요. 그렇지? 그럼 밥 먹고 축구 1시간만 하면 내가 먹은 에너지는 다 소비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철수가 1일간 활동한 시간입니다. 철수는 하루 동안 7시간 잠자고 밥은 3시간 먹고 1시간 반 걷고요. 8시간 공부했고요. 축구 1시간 했고요. TV 시청 1시간 반, 청소 30분, 기타 활동 1.5시간 이런 식으로 했네요. 그렇지? 그러면 철수가 하루 종일 소비한 에너지량은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철수의 1일 에너지 소비량은 어떻게 되냐. 잠자기는 1이지. 근데 60kg이 7시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1kg당 1시간에 1kcal 소비하는데 60kg이고 7시간이었으니까 잠자기로 소비한 에너지량은 1 곱하기 60 곱하기 70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식사, 걷기, 공부하기, 축구, TV 시청, 청소, 기타 활동을 다 합치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2712가 나오더라. 그러면 철수는 하루에 2700을 섭취했고 2712를 소비했으므로 에너지 균형이 어떻게? 잘 맞추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요거는 다양한 응용 문제들이 나와요. 다양한 응용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사성 질환 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로써 대단원 2단원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단원 전체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